지난 시간에 7강 일과 에너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일 에너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 배울 때 어떻게 한 것이었습니까? 운동 방정식, 우리가 6강에서 운동 방정식 풀 때는 F가 변하지 않아서 가속도가 항상 안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였죠. 이제 변하면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되는데, 이때 이것을 적분으로 풀기 위해서 DT를 곱해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됐습니까? 양변에 DR을 스칼라 곱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스칼라 곱하고서 무엇을 정의했냐면 좌변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일 에너지 정리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우변, 이건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 그래서 이걸 1로 힘 F를 가하면서 R0에서 R까지 작용할 때 한 일을 이렇게 선적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보기 위해서 좀 간단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한 것은 F가 변하는 복잡한 경우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정의한 것이지만, 간단한 경우로 돌아가서 F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어요. 자, 그러면 F가 변하지 않으면, 적분 안에는 F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적분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F가 R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F라고 한다면 이거 바깥으로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적분만 됩니까? DR을 적분한 것이니까 이건 바로 R 빼기 R0가 되는데, 이 R 빼기 R0가 바로 무엇입니까? R0에서 R까지의 변이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시킬 때는 힘 곱하기 힘 선적분 변이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항상 이렇게 힘이 연관이 되는데, 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두 물체를 같이 얘기해야지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자를 내가 밀고 간다고 한다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어서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지 편했죠. 반작용도 금방 찾아냈죠. 그래서 A가 사람이고 B가 그 힘을 받는, 이 경우에는 상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의 경우에도 이 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작용한 A와 B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자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때 힘은 그 상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작용하지만 일은 상자가 반드시 움직여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합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동한 변이 벡터를 D라고 한다면, 우리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B에게, 여기서 똑같이 A가 B에게입니다.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 힘에다가 이동한 변이를 곱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직선 위를 움직여서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요 선적분 하지 않고 그냥 FD 이렇게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벡터고 서로 벡터로 표시하는 1차원 운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이걸 무엇으로 표시했어야 됩니까? 힘하고 변이를 벡터로 표시하고 선적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힘의 경우에 힘 F를 계속 작용하면서 물체를 D만큼, 변이 D만큼 이동하게 만들면 우리 한 일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F.D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선적분으로 표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요 힘은 바로 뭡니까? 벡터량이죠. 그리고 변이도 무엇입니까? 벡터량이죠. 그런데 일은 무엇입니까? 스칼라량이죠. 두 벡터를 곱했는데 결과가 스칼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곱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2강에서 벡터를 배울 때 벡터의 곱셈할 때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양이 되면 스칼라 곱을 하고, 두 개를 곱해서 벡터양이 되는 건 벡터 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벡터 곱은 가위표로 표시했죠. 그러면 스칼라 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FD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F는 힘 벡터 F의 크기고, D는 변이 벡터 D의 크기고, 세타는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인자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을 한번 보겠어요. 다시 말하면 3개를 곱해서 1이 0이 될 조건, 이건 3개를 곱한 거니까 각각이 0이면 0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는 저 첫 번째 F가 0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건 힘의 크기가 0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시키더라도, 물체를 이동시키더라도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D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바로 무엇이 0이라는 거예요? 변위의 크기가 0이죠. 변위의 크기가 0이면 이건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동시키지 않으면, 변위의 크기가 0이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타인데, 이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세타가 0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다시 말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변위 성분이 없으면, 그러면 한 일이 0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힘을 작용하면서 힘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힘이 작용할 때 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A가 B에게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었어요? 네, F가 변하지 않는 경우죠. 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F가 변하지 않아야지 요 힘이 딱 하나로 정해지죠. 막 변하면 힘이 여러 가지죠. 그럼 여러 가지면 어떤 힘을 써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A가 B에게 이동하는데 그동안에 힘이 변하지 않을 때만 W는 F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은 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봤죠.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힘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I번째 구간을 이렇게 보겠어요. 그리고 I번째 구간을 근사적으로 거기는 그냥 FXI라는 힘이다.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구간 동안은 안 변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힘은 뭐가 되냐면, 이 구간에서의 일은 요걸 지금 델타 X만큼으로 다 잘라놨어요. 그러면 XI에서부터 XI 더하기 델타 X까지 이동하는데 한 건 이 힘이 안 변하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작은 일은 FXI 델타 X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전체 일은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요거 전부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는 힘이 조금씩 변하지만 그 구간 내에서는 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처음에 요거 X1에서부터 XN까지라고 한다면 요걸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합니다. 각각 하나씩. 다시 말하면 FXI에다가 델타 X를 곱해가지고 요걸 I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이 이제 1이 되는데, 근데 그 1은 실제 2라고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 구멍이 송송 비어 있죠. 그렇지만 요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요 차분을 조금씩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저 구멍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요 차분을 줄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미분이죠. 미분이 되기까지 줄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래서 차분으로 했을 때는 더하기가 됐던 것을 미분으로 해서 더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적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대의 길이가 차분인 요 밑변의 길이가 차분인 경우에는 더하기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근사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막대의 밑변의 길이를 미분으로 만들 것 같으면 여기서 요 길이 요 밑에 요게 이제 미분 dx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다 더하는 것이 바로 적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힘의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적분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막 나눴을 때 차분 막대기를 미분 막대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차분 막대기를 미분 막대기로 바꾸면 더하기가 뭐가 됩니까? 더하기가 바로 적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하는 힘이 작용할 때 이를 아까 지금 방금 이렇게 구한 건 바로 1차원에서였습니다. 축이 X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차원에서는 변하지 않을 때는 W는 FD 이렇게 표시하고, 변할 때는 어때요? 1차원이니까 그냥 DX는 DX, FX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만 주어지면 이 적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3차원의 경우는 어떠냐? 3차원의 경우는 물체를 이동시킬 때 꼭 직선으로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꼬불꼬불 이동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3차원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힘의 경우에는 둘을 스칼라 곱으로 했고, 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거를 곱하는데 요거를 선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스칼라 곱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곱하는 경로에 따라서 그 경로가 정해져야지 그래서 이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선적분을 할 때는 여기다 경로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여기다 C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 C가 어떤 경로다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3차원에서 F도 DR을 경로에 따라서 적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적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경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경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를 잘게 나눕니다. 잘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부분에서 요거 처음에 요거 그 적분 요소가 델타 R1일 때 거기서의 P적분 함수가 FR1, 그 다음에 델타 R2일 때 FR2,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는 거, 요게 바로 선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게 이제 델타가 전부 미분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적분이 된다는 것이고, 이때 이렇게 적분을 하려면 어떤 경로로 적분하는지 이 경로가 주어져야지 적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선적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4강에서 이미 자세히 배웠죠. 지금 이거 어디서 따온 것이냐면 바로 이 4강의 지번째 강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적분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P적분 함수의 적분 요소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이게 선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적분은 항상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좌표기가 이렇게 기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경로라고 하는 건 여기 경로가 하나 이렇게, 이 경로는 저 C가 표시하는데 그 적분 경로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적분 경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어떤 R이라는 위치에서는 무엇을 적분하느냐? 바로 P적분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이 P적분 함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적분 경로 중에 R이라는 위치에 있는 바로 함수, 벡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벡터 장이라고도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다 무엇을 곱합니까? 요 점에서의 적분 요소가 바로 DR이죠. 그래서 요 적분 요소를 DR이 바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요 경로에 따라서 접선으로 DR만큼 이렇게 한 게 요게 바로 DR이죠. 요 두 개를 스칼라 곱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는 거. 이게 미분이면, 미분 비원이면 다 더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힘을 작용하면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일반적인 경우의 일은 이것처럼 경로가 정해지고 힘에 대한 힘을 그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해서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단위를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가 단위할 때 앞에서 했었죠.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었습니다.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길이의 단위,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단위계는 우리가 주로 국제 단위계를 SI 단위계라고도 했죠. 또 MKS 단위계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하는데 요 기본 단위에서부터 유도 단위, 다른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리량이 포함된 간단한 식만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의 단위를 구할 때는 힘의 간단한 식이 MA니까 힘의 단위는 M의 단위에다가 A의 단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에서는 그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1kg에다가 가속도의 단위는 1m/s 제곱이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kgm/s 제곱이 되죠. 그래서 1kg 곱하기 1m/s 제곱을 한 단위는 1kgm/s 제곱인데 단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썼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뉴턴이라고 불렀고, 이 뉴턴이 바로 국제단위, 힘의 국제단위, 기본 국제단위계의 단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CGS 단위계도 있습니다. CGS 단위계는 질량은 g으로, 그 다음에 길이는 cm로, 시간은 초로 표시하니까 1g이 질량 단위가 되고 가속도의 단위는 1cm/s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1g cm/s 제곱, 요게 바로 힘의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다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 cm/s 제곱은 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뉴턴하고 1다인하고 비교하면 1뉴턴은 10의 5승 단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1은
1은 FD. 그런데 뭐 변하는 힘이어도 단위 구할 때는 그냥 요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이용해서 그 1의 단위를 구하면 1의 단위는 힘의 단위에다가 요 길이지요. D는 길이의 단위를 곱한 것이니까 힘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고 길이의 단위가 미터니까 요거 1 뉴턴 미터가 이게 바로 1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요 단위라는 거 우리 알았죠? 그걸 여기다 쓸 것 같으면 킬로그램 미터에다가 또 미터 곱했으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전부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줄이 바로 국제 단위계의 1의 단위다. 그러면 우리 CGS 단위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힘의 단위는 다인이고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1 다인 센티미터가 CGS 단위계의 1의 단위인데 요거를 원래 걸로 달 것 같으면 그램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죠. 요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르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줄은 10의 7승 에르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우리 한번 1을 계산하는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각은 30도라고 하겠어요. 자, 요게 지금 아래까지 내려올 때 빗면의 길이가 5m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은 1kg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자에는 힘이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찰이 있어요. 마찰력도 작용하면 이게 내려올 때 각각의 세 힘이 한 2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면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움직였으니까 이게 바로 변이 벡터가 되죠. 그러면 2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 스칼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 하면 중력 벡터에다가 D를 스칼라 곱하면 mg가 크기고 D가 크기고 여기 둘 사이의 각은 뭐가 됩니까? 저 세타가 30도라고 그랬으니까 mg하고 D 사이의 사이각은 60도죠. 그래서 mgd 코사인 60도 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4.5줄. 자, 여기 mks 단위, 국제 단위로 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냥 결과가 줄이 되는 거라고 알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항력이 한일을 구하겠어요. 수직항력이 한일은 수직항력의 크기 곱하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의 사이각이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 알기도 전에 코사인 90도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그냥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직항력이 한일은 0입니다. 수직항력은 어떤 힘입니까? 요거 구속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힘만 받고 물체가 움직이면 구속힘이 한일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한일도 0. 그 다음에 진자에서 장력이 한일도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장력의 방향은 줄의 방향이죠.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줄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장력이 한일도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찰력이 한일을 구할 텐데 마찰력이 한일은 0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마찰력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수직항력을 알아야지 마찰력 구하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여기서 보니까 수직항력은 여기 중력에다가 코사인 30도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해 놓은 다음에 마찰력은 μkn 그랬습니다. 이걸 다 곱하면 μkmg 코사인 30도가 마찰력인데 그래서 마찰력이 한일은 어떻게 돼요? fd 코사인 두 개의 사이각이 F는 저쪽이고 D는 이쪽이니까 사이각이 180도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μk mgd 코사인 30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 다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5줄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중력이 한일, 수직항력이 한일, 마찰력이 한일을 다 합하면 무엇과 같겠습니까? 합력이 한일과 같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합력이 한일을 요 변위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합력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를 구하는데 힘의 크기, 힘을 갖다가 요 성분을 다 계산해서 크기 구하는 거는 더 복잡한데 2를 계산한다며.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우리 아까 중력이 한일 우리가 구해놨었죠. 그게 뭐 있었는데 요 두 개 더한 다음에 그걸 무엇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D의 크기가 5니까 5로 나눌 것 같으면 합력의 크기가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를 이용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